뭐가 있나? 남수하는 손님이 굉장히 세네. 굉장히 세. 근데 의원님, 내가 더 세게 생겼지. 한번 해봐. 나는 굉장히 무거워. 나는 아부가 안 세. 우리 아버지 딸인데 왜 아부가 안 세까? 김은성 의원님은 아무나 안 쓰고 이제는 세잖아요. 이거 많이 안 세.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요. 밖에서 채팅 폈어요. 정말 더 자, 그럼 시간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후보입니다. 마지막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이시고 한국 여성벤처협회장을 역임하셨고 지금 국민의당 디지털 정당 위원장 등 정책을 맡으시면서 시대의 흐름과 함께하는 정치인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을 전공한 기술계통 용계 국회의원이시고 당내 유일한 ICT 벤처 전문가입니다. 디지털 기반 정치 혁신, 데이터 기반 정치 격차를 역전하는 이영 최고위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박수로 발제하시고 네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17시 4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는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이라는 굉장히 생소한 학문을 석박사 과정에 전공을 하고요. 제 전공을 살려서 데이터 보안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갈 줄 알았는데 정말 벤처를 차렸는데 어드벤처만 20년을 제가 했고요. 20년 창업하고 20년 되던 해에 21대 국회의원으로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정치랑은 굉장히 다소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한 해는 적응하고 배우고 그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정말 나름 열심히 원내에서 제 할 일을 했었고요. 올해부터는 좀 이런저런 것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당에 많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활발하게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초선 비례대표로서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제 개인이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끝내는 걸 넘어서 우리 당의 발전이나 대선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준비하고 개선돼야 될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용기를 내서 제가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발제한 것들을 좀 PT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더 좋은 미래로 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피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기업인이고 기술인인데 정치권이랑 인연을 맺게 된 케이스가 제가 20년 창업해서 지내는 동안 10년은 정말 개발하고 영업하고 하느라고 바빴고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살아남은 여성 인력이 거의 없어서 정부와의 간담회를 하거나 뭐 건의사항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대표로 나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네, 거기서 제가 저희 전체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좀 눈에 띄었는지 많은 선배님들께서 모르는 공적 DNA가 있으니 정치 쪽에 가서 기여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시발이 돼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학과를 전공했고 세부 전공은 이제 암호학을 했던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카이스트 대학원에 꽃 띄었을 때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제가 여의도에 와가지고 낯선 여의도의 앨리스라고 말씀을 이제 여기다 썼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여기가 300분의 국회의원들 중에 20계열, 그러니까 학부를 20계열로 나오신 분들이 한 15% 정도 되시더라고요. 그 중에 기술계통으로 추리면 7%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분 중에 21분이 20년 전, 30년 전에 20계열을 전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도 전부 문과, 보좌진들도 문과, 당직자들도 문과, 기자, 정치부 기자분도 문과.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은 문과분들이 있는 곳에 처음 와봤습니다. 왜냐면 어느 조직이나 문과, 이과, 심지어는 뭐 예체능, 그래서 서로 융합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는데 아주 특이하게 여의도는 문과분들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생소하게 느꼈냐면 이렇게 토론을 하시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좋냐 싫으냐, 이런 논의는 굉장히 명분 있게 철학적 가치를 담아서 많이 토론을 하시는데요. 좋으면 얼만큼 좋은지,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 why나 how에 대한 논의들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여기 왔을 때 좀 굉장히 놀라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법안도 만드시고 정책을 만드는데 이제 저는 왜 얼만큼 하는 계량적인 것들을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정책을 만들 때도 그 정책이 왜 가야 되는지, 좋고 싫고 향후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다 데이터를 모아서 판단을 좀 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국회에 오면 원래 폴리시에서 데이터가 만약 들어가면 폴리시가 좀 줄어야 되는데 데이터 빵이 들어가니까 이상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이과인들이 보기에는 좀 생소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누군가가 보완을 하면 균형점을 맞출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인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화두가 정권교체입니다. 그래서 원내도 그렇고 뭐 초선들이 모여서도 그렇고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데 똑같은 의문점이 드는 게 어떻게 이룰 건지에 대한 얘기를 또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는 원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빠지다 보니까 이과인 내 눈에는 욕망으로 보인다. 바램으로 보인다. 그럼 되게 불안할 것 같다, 나는. 왜냐하면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거 해서 그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좀 느껴야지 확신이 드는데 굉장히 불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를 제가 혼자 계속 고민을 했고요. 저의 어떻게는 디지털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17년 우리는 드루킹에 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사이버 공격이라고 하는데요.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가짜 댓글을 달고 그래서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민심을 그 방향으로 흐르게 해서 결국 공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선에 승리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드루킹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몰랐고요. 드루킹을 신고한 것도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자기네가 유리할 때는 같은 편이었고요. 자기네한테 불리하게 여론을 만드니까 해당 정권이 추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알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았던 것은 2020년도에 총선을 참패를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은 이동통신사랑 유권자의 동선 데이터를 독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좋아하겠네. 그리고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는 길을 내겠다라고 하면 좋아하겠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공약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특히 격전지일수록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간을 길게 잡았고 인원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시하는 정당이 나를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관심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노력하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는 2017년에 있었던 일에도 어떤 경각심 없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요. 2020년에도 똑같은 상황이고 더 문제는 지금 제가 당 내에 있지만 어떤 변화도 실감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 i360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을 가지고 저 i360에 의존해서 유권자를 분석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개발을 착수했고요. 2014년도에 600억을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유권자의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내지는 공화당을 지지할 수 있는 잠재 유권자들을 분류해서 성별, 나이, 관심도 심지어 집에 어떤 잡지를 보기를 희망하는지 어떤 차종을 갖고 있을 것 같은지를 예측하고 추측해서 개인별 맞춤형 공약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힘이 그런 준비는 하고 정권을 찾아오겠다는 그 목표를 욕망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했던 일들을 보면 전부 종이로 그 법안을 발의하시더라고요. 근데 종이로 법안을 발의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날 보좌진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그 10명이 이제 제가 법안을 위반하면 저 빼고 9분이 사인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9분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니까 예의상 다 법안을 복사해서 우리 102분의 그 법률통에다가 일단 다 넣어야 된답니다. 넣고 친한 분들한테 전화해서 법안 좀 사인해 달라고 그러고 또 달려가고 사인을 받고 돌아오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민주당이랑 우리랑 의원 수가 2배 차이 나고 거의 그 다음에 보좌진 수 2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면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보좌진들이 저런 일도 뛰어다니고 있다면 저희는 그냥 수싸움만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수가 반밖에 안 되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발의를 시작을 이제 최초로 했는데요. 그리고 전자발의 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소득이 있었던 건 73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법안 발의의 50% 이상을 전자발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열에 가세에 줘서 저 퍼센테이지가 나온 거고요. 우리 당은 아직도 평균 이하를 맴돌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그 문자로 의총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의총이 합니다. 그럼 나 가야지. 그리고 제가 말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몇 달이 지나서 알았는데 제가 문자 한 통을 받으면 사무처에서 저희 보좌관한테 전화를 건답니다. 이영 의원님 참여하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보좌관이 저한테 가실 거냐고 묻고 그래서 내가 간다고 얘기를 하면 다시 사무처에다 얘기를 하고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또 이틀 전, 하루 전, 당일이 되면 진짜 오시냐, 일정에 변동이 없느냐 또 전화를 돌리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이걸 스피드하게 한다고 보좌관과 사무처 직원들이 쓰는 단톡방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리니까 그 의원님이 오시기로 했는지 안 오시기로 했는지 또 찾아야 되니까 또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불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룹웨어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 10월부터 착수를 해서 그룹웨어를 다 개발을 끝났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 핸드폰에 의총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불참하시겠습니까?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 제가 참석을 누르면 그게 저의 보좌관이랑 사무처에 그냥 갑니다. 그리고 제가 불참을 누르면 이유가 바로 뜹니다. 상임위 때문에, 지역구 일정 때문에, 뭐 기타.
넣으시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보좌관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이걸 오픈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발을 완성하는데도 되게 힘들었고요. 개발을 한 제품을 총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냥 다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 현실이 힘듭니다. 간단한 선거 기능까지 다 넣었고요. 보좌관들이 사무처랑 이렇게 사무처에서 계속 공문이 옵니다. 의원님들은 모르시지만 그게 막 팩스로도 오고 메일로도 오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저걸로 다 일어나 있습니다. 저걸 만든 이유는 의원님들한테는 그러니까 의총에 찬성 불참만 누르시는 일만일 텐데요. 보좌진들 일들은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서 보좌진들은 저한테 고맙습니다. 저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신 의원님들도 없었는데 뛰어다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법안이랑 저것만 고쳐도 우리 보좌진들이 계속 뛰어다니고 전화 받는 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저것을 오픈을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의총에서 오픈하기로 했었는데 또 다른 정치적인 사안에 밀려가지고 발표가 미루어져서 아직 오픈을 못했습니다. 요 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때 제가 3가지를 제안을 드렸어요. 작년 9월에. 우리는 당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하나 없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당원용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당원들이랑 소통하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용도 많이 안 들거든요. 그거 하나였고, 두 번째가 그룹웨어를 개발해서 보좌진들이랑 사무처 직원을 단순 일로부터 해방시켜서 지능적인 부대로 만들어야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를 했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이제는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해서 지금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그냥 감이 아니라 그런 걸 할 수 있게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을 해서 서울 부산시장 선거 때 프로토타입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 업계에서는 대강 만들어진 것들을 돌리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방향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뒤에 다시 수정 보완하면 대선 때는 쓸 수 있으니까 개발에 착수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4.7 재보궐선거 때 디지털 유세 본부장이랑 빅데이터 전략 본부장이라는 되게 거창한 것을 받기는 했는데 사실 어떤 지시도 받지 못했고요. 그냥 저 타이틀 아래서 저 혼자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들을 했냐면 서울에 100명, 부산에 100명 SNS 팀이 있고요. 예전에는 보통 당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으니까 그냥 자체 캠프에서 진행을 하시고 선거가 끝나면 해산하셨습니다. 여기를 제 단톡방에다 연결해서 하루에 카드뉴스가 한 20종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걸 지역별로 스와핑 시키고 그거를 102분의 의원님한테 내리고 의원들과 보좌진한테 내리고 거기서 다시 당협으로 내리고 하는 것을 선거 기간 내내 했습니다. 내내 하고 제가 플랫폼을 개발할 수도 없었고 여기 오니까 이 정치 자금 쓰는 것들이 되게 엄격해서 이것은 구글 트렌드입니다. 들어가서 열흘 전부터는 자체적으로 시간대별로 계속 분석을 해서 퇴근 무렵에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게 이게 전국 선거가 아니라 서울, 부산 선거고 제 데이터는 전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후보랑 상대 후보의 그래프 간격이 벌어지는 게 균일하다면 믿어볼만 합니다. 이렇게 보냈고요. 또 유사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옳은 소리에 올리고 일반 유튜브에 올려봤습니다. 그랬는데 옳은 소리에서 나오는 이 선호도와 후보 선호도와 일반 유튜브에서 나오는 선호도가 달라서 예를 들면 나경원 후보가 되실 것이냐 오세훈 후보가 되실 것이냐 했을 때 저는 주변에 있는 지인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다들 놀라셨는데 그게 제가 감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는 유튜브에 있는 컨텐츠들 트래픽을 계속 비교하면서 그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뭐냐면
일단 아주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도 많으신데 어떤 사람을 능가하는 시스템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제가 기술쟁이지만 저는 항상 모든 기술 위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이 전무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요.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하고 가공하고 분석하지 않으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조직은 이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아서도 제가 개발한 것까지도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이상의 직위가 사실은 필요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이랑 점심 먹을 때 제가 PT 자료로 20장을 만들었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4명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PPT를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그냥 앉아서 얘기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저는 PT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를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구두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서버나 시스템이나 이런 사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당직을 맡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사무처에 있는 서버를 제가 열어볼 권한이 없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보좌관한테 그럼 내가 우리 당의 시스템 상황을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직을 맡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맡은 게 제가 디지털 정당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초선인데 당직을 맡았네지만 저는 직을 맡고 일을 한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돌파가 안 되니까 직을 달라고 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갖고도 개발을 일정 내에 진행할 수가 없었고 인력을 쓸 수가 없었고 심지어 다 개발한 것을 오픈해서 당의 변화를 가져가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출마를 굉장히 뒤늦게 했는데요. 이유가 초선이고 1년밖에 안 됐고 비례대표고 당 활동을 오래 하지도 않았고 이게 선거라는데 내가 이게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 고민이 너무 컸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디지털 정당 위원장이어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럼 내가 대선이고 뭐고 내가 사실 그거 기여하려고 왔고 그래서 뽑아주셨는데 내가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나가야 하는가? 그러면 저는 최고위가 솔직히 어떤 권한까지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게 당 지도부라고 하니 그거를 받아서 어떤 강제성을 갖고라도 당을 혁신하는데 그 다음에 대선을 승리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도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원 소통 플랫폼은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에 제안한 것을 들어주셨다면 문자 외에는 당원들과 소통할 수 없는데요. 깜짝 놀란 게 단문 보내려면 몇백, 제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려면 2천만 원이 듭니다. 5번 보내면 1억이 드는데 1억만큼 효과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젊은 층은 이미지를 보지 텍스트를 안 읽습니다. 연세 드신 분은 정말 열렬한 우리 지지 당원이 아니면 그 긴 글자를 보시기에 눈이 많이 필요하십니다. 허공에 날리는 문자를 1억씩 써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럼 우리 당에는 청년 정치인들은 들어올 수 없겠구나. 돈이 없어서. 그리고 제 걸 받고 저한테 의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들어 눕더라도 저걸 개발했어야 되는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한테 오는구나. 그리고 이런 식으로 대선을 가면 조선시대에도 봉화 올려갖고 상황이 어떤지를 한양으로 전하는데 언제 문자로 지금 지역이 어떻게 됩니다를 중앙당에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봉화를 그 전에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건 반드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청년 인재들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선배님들이 누구신지 어떻게 거쳐가셨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데이터의 싸움인데요. 디지털로 넣는 데이터도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선배님들 다 움직이시는 데이터들입니다.
이제는 어떤 조직이든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고 거기서 지혜를 뽑아내고 그 기반 안에 전략을 짜지 않으면 그 조직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력 관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 당이 해결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다 DB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진짜 대선이라는 전쟁을 치르려면 중앙당과 시도당 간에 뭔가 내려보내고 뭘 올려보내고 이런 식의 군사작전에 준하게 디지털 전쟁에 맞게 구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번째는 긴 호흡인데 제가 정치권에 와서 또 이질적으로 느낀 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항상 시계가 미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야는 글로벌로 가 있습니다. 근데 정치권에 왔더니 시계는 현재 아니면 과거로 가 있고 시야는 내수에 있습니다. 한반도를 벗어나기가 되게 어려운 시야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전환기가 왔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산업혁명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강약, 경제력 다 재편됐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에 그것을 보고 끌 수 있는 리딩 그룹을 정치권에서 갖고 있었냐, 안 갖고 있었냐는 짧게는 50년, 100년의 역사 패권을 좌우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이 있긴 하지만 자료를 직접 하고 분해하고 해가지고 그 선배님 머릿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저런 것들을 계속 직능화하는 부분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야 되는 플랫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첫 삽은 떠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건 슬로건은 디지털로 정치 혁신하자.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조직에 부여하니까 디지털로 정치 혁신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욕망이 아닌 목표로 정권 교체하자.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제 계획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하고 분석해서 확신을 갖고 정권 교체라는 것에 좀 다가가자.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의원님들 질문 딱 제대로 받겠습니다. 질문하죠. 네. 네, 우리 홍 의원님. 뭐 우리 이영 의원님은 제가 저희 2018년 산업위원장 할 때 여성벤처위원장으로 그 행사에 가서 처음 만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의원님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발표를 들어보니까 조금 전까지 정기경 대연진 찍어주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이영 의원님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이제 지난 네 번 선거 우리가 다 지면서 특히 뭐 총선 이런 때 민주연구원은 빅데이터로 유세를 그 도시의 지역군에서 어디에 사람이 몇 시에 잘못이니까 거기서 한다는 식의 유세 전략을 짰다는 건데 네. 우리는 뭐 그런 거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여의도연구원의 이제 개편이다. 우리는 그렇게 마포포럼은 계속 주장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께서 우리 당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하시고 가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못 쓰게 나는 이상하기도 하고 그건 참 부족한 점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다 돈을 줘야 된다. 아니 아무런 예산도 없는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 밑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서 최고에 가야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빨리 그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이제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우리도 지금 이 의원님이 이제 계속 개발하는 것들을 이제 수시로 여기 와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걸 공유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그 아까 뭐 나경원, 오세훈 뭐 파란색, 빨간색 그게 뭐 그 언급한 횟수를 표시한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그 구글 트렌드라고 구글에서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어를 가지고 비교 분석해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예전에 힐러리랑 그 트럼프가 붙었을 때 대부분은 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구글 트렌드에서 나오는 검색어 양이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트럼프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술 쪽 파트에서는 사실은 그 IT 베이스에, 미국의 IT 베이스에 있는 산업계는 민주당이 되기를 되게 희망합니다. 실제로 이름만 같지 우리 당도 미국의 민주당이랑 사실 색깔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근데 이제 다들 낙담을 하기 시작한 게 데이터가 너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동안 감에 의존한 투기판에서는 폭락장이 왔지만 IT 쪽에서는 이미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로비 자금을 더 세게 넣으면서 지금 밀리고 있다. 막 이렇게 막 퍼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 부분을 임박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남의 그 후보 걸 안 쓰고 저희 후보 걸 썼는데 그 부분을 계속 대조해서 한 6시나 제 8시 사이에 저희 의원님들 전체 방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열흘 정도, 그러니까 딱 열흘 제가 올려드렸었어요. 네네네. 근데 아까 그 이제 파란색이 갑자기 높아졌는데 마지막. 네, 근데 저거는 이제 그게 하루가 있고 3일이 있고 뭐 열흘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올라가면 바로 뭘 찾아봐야 되냐면 뉴스를 검색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이슈된 뉴스가 들어왔으면 이건 일시적인 거니까 그거는 무시하고 다시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구글 트렌드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 지금 이준석에 대한 언급량이 가장 높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아마 그 연동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댓글 부대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면 그런 인위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게 드루킹이었던 것부터. 그러니까. 네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그 어느 정도 규모의 선거를 소위 말하는 육상전과 사이버전이 같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사이버 공격을 하는 것 자체를 통계나 이런 거 전문가들이 보면서 문제 있는 사이트들이 이제 추적합니다. 결국 드루킹 찾아낸 게 민주당 쪽에서 찾아냈다는 건 당 안에든 당과 관련된 패밀리든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룹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근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지금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네. 당대표는 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냐면 여기 선배님들 여기 계신데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요. 개발회사였는데 PC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만 시장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출시되니까 고객이 갑자기 스마트폰의 보안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대학교를 갓 졸업한 스마트폰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개발자들한테 스마트폰을 개발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스마트폰을 잘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숙련된 친구들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반대였던 게 숙련된 친구들은 일입니다. 난 PC를 평생 갖고 놀았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사장이 모바일을 개발하려니 월급 받았으니까 개발해야지. 일입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부터 PC는 모르겠고 모바일 개발부터 시작해서 그냥 매일 갖고 노는 이 친구들은 이게 생활입니다. 그래서 좀 지나니까 이쪽 친구들은 이 기능이 꼭 필요한가요? 아닌가요?로 싸우고 있고 이 친구들은 이거 들어가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싸웁니다. 결국 이 친구들이 훨씬 잘합니다. 이게 저는 세대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교체의 상황이 오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변했습니다. 유권자들이 변해서 이걸 비유를 들면 스마트폰의 니즈가 확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 그냥 세대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가 묻더라고요. 그 국민의힘의 선배님들은 세대 교체보다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세대 교체는 국민의 희망이고 정권 교체는 국민의 힘의 희망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 국민의 바람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이기려면 이 간극을 줄여서 같아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끝까지 지금 같은 퍼센테이지를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나 1등, 2등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국민의힘이 더 리스크가 없게 뭔가를 가려면 우리 당원 전체가 바라는 희망과 국민이 바라는 것의 간극을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상태. 네, 오늘 정말 참신하고 상당히 민간이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20일 날 브루킹 배틀 조작을 했던 죽은 김동훈이가 네네. 3년 만기 출소를 했었습니다. 네네. 제가 사실상 그날 구치소 앞을 이렇게 가서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구치소 앞을 가지 않고 큰 길가에서 부친다는 얼굴을 열심히 제가 왜 그런가하면 우리 지금 이영께서 처음에 보좌를 하면서 우리 당이 개발적으로 디지털적으로 이 플랫폼을 기반한 그런 디지털 교육이 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어렵거든요. 지난 2017년 그 브루킹 배틀 조작을 그걸 그 돈을 산출시키고 물론 시민간에 단식해서 제 몸은 희망은 됐지만 네네. 우리 당이 디지털 정당화 되면 그 인식 전환, 그 변화를 누가 줄 수 있을지. 역대 강력한 당대표, 강력한 대역 위원이 당대표에도 그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브루킹 배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우리 당에 제보했습니다. 근데 우리 당의 당직자는 피가로 기천입니다. 이 신고, 최초 신고자가 저희 원심당, 당시 원내대표를 하고 저희 원심당이 저희 지역 보통 유선대. 만약 저희 지역구 사무실이 홈페이지로서 활동 내용이나 유선대나 이런 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또 그래서 그걸 받고 제보를 받고 지역에 있는 그 여성 여직원 제보를 받고 그걸 저도 통신 출신입니다. 감에 이거는 추미애가 이 동계올림픽 여기에 댓글에 자기네들 우리가 조작을 할 줄 알고 시작을 했지만 이 제보자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건 상당히 대단합니다. 다만 이걸 분석을 해요. 그 도끼 일당들은 사실은 그런 조직이었어요. 다단계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보를 처음 시작해서 원래는 제일 상위 등급에 가서 최고급 정도, 최고의 브리핑 김동훈과 이렇게 많은 소통이 이루어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실적이 떨어지니까 저 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조직의 소외감을 가지고
어찌됐든 뜻은 얘기거든요. 네네.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이 돌이킨 이 댓글 조작에서 이 문재인 정권이 간섭하는 이건 방치예요. 또 8,800만 댓글 조작이 몰랐어요. 그럼 디지털 정당을 하는 이 당을 통째로 바꾸는 자는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고위원회 어떤 도전을 네. 나는 이영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슬로건을 걸고 우리 당 대표 지금 후보 이래서 나온 일들 같이 함께하고 있다. 그런 것을 소신을 가지고 남은 선거운동 하는 걸로 어떻게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네네. 조전희 의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김성찬, 그다음에 김한표 의원님, 권한희 의원님, 연동일 조전희 의원님. 네. 이영호 의원님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이영호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당의 이제 이 데이터 수준을 갖다가 쓸만한 수준으로 모으고 또 그리고 이제 내년 대선을 위해 가지고 사실 이 제대로 좀 당의 현실을 갖다 알고 우리 후보들의 현실을 갖다 알고 전략적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갖다 갖추기 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 정도를 투입하면 사실 또 그것도 물론 예산과 인력에 뭐 따로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이영 의원님의 스탠다드에서 아마 우리가 아마 모자라지만은 이 정도면은 그 대선에 칠만한 이 화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는 그 수준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금방 그걸 시스템을 또 만들 수 있을까요? 왜 궁금합니다. 저는 저 카메라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비공개래. 네네네. 그럼 나중에 네. 네네네. 자, 그래, 그러면 비공개 때 질문할게요. 네네네. 저는 공개를 그러면 우리 김한표 의원님, 우리 권한희 의원님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질의자가 많으시니까 핵심 포인트만 짧게 좀. 첫째는 마스크에 한 표는 네. 미래 후보 이영. 네, 네. 말하는 바람에 저는 항상 한 표는 제 이름이 김한표니까. 네. 한 표는 미래 후보 이영에게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간 반갑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는데 걱정의 요체는 우리가 이런 것 대비 안 하면 다음에 또 낭패를 본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통신, 네. 그 다음에 보안, 네. 솔루션 이런 부분하고 지금 좀 이제 관계되는 부분이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 우리가 선거를 하면 21대 선거를 하면서 유의미한 통계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들 이거는 분명히 뭔가 있다라고 했지만 공당으로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제기해 여기는 선거 불복종이라고 하는 큰 틀에 우리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정식으로 제기를 못하고 일부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 따른 그 당시에 우리가 받아본 통계는 굉장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정도 문외한이지만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한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이 각종 선거에서 저들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이 조작과 음모와 이런 부분들이 혹여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절박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따른 보안 솔루션이 또 우리 갖춰져야 하고 또 인지가 가능한지 이런 데 따른 궁금한 점이 많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앞에 우리 조전희 의원님도 질문했지만 이런 걸 갖추는데 얼마만큼 많은 예산과 네. 또 이 시간 이런 게 필요한지 네. 그것도 같은 공통의 네. 질문이고 한편 우리 안도가 네. 저는 굉장히 이런 말씀 드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우리가 안도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은 네. 현실적인 저 부분이 서글프다 네. 이렇게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당선증을 받고 맨 처음에 당에서 했던 얘기가 불법 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습니다. 실제 유튜브 하시는 분도 제가 찾아가서 봤고요. 근데 이제 저는 데이터나 실제 가능성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신 저 데이터 통계 역함수 돌리고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해서 그런 일이 실제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공당이고 저는 그럴 시간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법원이 미루고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미루고 있지만 일단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투표권을 받아서 개표가 끝나서 통계가 나올 때까지의 과정을 사실은 면밀히 좀 보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조치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아까 돈 얘기하셨는데 돈이 안 드는 게 선관위 요청하면 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우리 당이랑 당 외에 있는 전문가들이랑 그룹을 짜서 실제 그 개표기 안에 이제 CPU라고 그러는데 계산을 할 수 있는 모듈이 있는지 그거 자체를 그냥 칩셋으로 박아 넣어서 예를 들면은 리라이트 같은 거 못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석구석 봐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팀은 아직 없고요. 예, 그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권은희 의원님하고 윤석열 두 분이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네. 권은희부터. 됐어요. 그럼 권은희 의원님. 네. 우리 이영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19대 이제 저도 공대 출신이라 여의도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느낀 게 이게 언어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참 한동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차츰 이해 같은 것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응을 했었는데 우리 당에 디지털 위원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새로운 바른정당이나 이런 쪽에서도 디지털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정동국 의원님도 노력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잘 되지 않은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했고 또 우리 이영 의원님이 진짜 이 자리에 카메라가 있는 데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그게 뭔지 저는 알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고 싶은 모든 욕심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대선이고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최고위원 되시면 최고위원 내에서의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나한테 동의를 안 할 때 이럴 때 어떻게 그거를 설득시키고 이끌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건 나는 자신 있어 여기에 대한 생각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 이영 의원님이 마음은 이렇게 있지만 혼자서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당내의 어떤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의도 연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 본인의 생각을 좀 우리 백성주 의원님. 이영 의원님을 정말 이전 감정적으로 그것이 과학적이나 늘 중에서 많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잘 들었다는 말씀을. 네네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거 굉장히 결국 이 전문가가 있으면 이제 결국 지도자는 이것을 넘어서는 통찰력이 좀 중요하지 않나. 받아들이고 결심하고 그러니까 인적 자원과 그 자원을 이렇게 배분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원칙과 박정희된 선거의 관계로
그 통찰력을 가진 박정희 대통령의 원칙이라는 전문가의 그 광팀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인터넷 인프라를 깔았던 것이. 그래서 지금 생각할 때 다음 대선에 우리가 이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좀 뽑는 것이 대한민국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통찰력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지도자 선출할 당 대표나 네, 네. 할 때 통찰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저 전문가에 통찰력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해야 될까? 네. 두 분에 대한 네. 아니, 기자가 우리 권 의원님이랑 동일한 질문을 했길래 제가 최고위원이 됐는데도 일을 못하면 당대표에 출마하던가 아니면 이제 그만두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처음에 그룹웨어 개발을 시작을 했을 때 우리 당내에 개발진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그 사무처 직원들의 반응은 또 누군가 신입사원이 들어오더니 의욕에 뻗쳐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했군 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한 주도 안 빠지고 계속 회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마음을 열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렇습니다. 하고 같이 진짜 원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외부 개발팀을 데리고 최상의 수준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국회의원이어서 정치하러 왔지 전산팀장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자기 일처럼 뛰어서 해주고, 제가 이제 회사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불러들여서 이걸 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냐, 왜 여기다 검수 확인을 찍어준 거냐, 우리끼리 별 미친 거 아니야 니들, 이랬을 때도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팀워크는 됐습니다. 그래서 저 많은 걸 다 개발할 수는 없지만 그 개발을 이렇게 발주를 내고 공식적으로 발주를 내고 입찰을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뭐 실사를 가봐라, 그 업체, 이런 것도 다 처음 해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전화해서 이 분야의 최고 탑5를 달라고 해라. 그리고 입찰을 들어오라고 해라. 그리고 다 만난 다음에 RFP를 만들어라. 공고를 올려라. 실사를 가라. 이런 부분들이 제가 놀란 게 다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있고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들만 있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돈과 자원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앞에 있었던 디지털 정당 위원장님도 저처럼 애쓰셨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저는 벤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무언가를 제가 이렇게 뚫고 나가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소위 카이스트 나왔을 때는 그래도 뭐 갑을이라는 표현이 웃기지만 그래도 갑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벤처를 하는 순간 듣도 보지 못한 그 테헤란로의 학고방에 있는 사장이 되는 순간 제 인생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살아남으려면 전 여중 나오고 여고 나오고 군대도 안 나왔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려면 만들고 뿌개고 넘어서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의지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 번은 더 또 그런 도전을 제가 해볼 거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저도 진짜 여기 전산팀장으로 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고 너무 힘들면 정말 당대표를 하든지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의원님이 주셨는데요. 제가 통찰력 있는 리더에 대한 얘기를 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정치권에 와서 제 생각으로 띄용한 게,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뽑고, 노무현 대통령한테 미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뽑고, 그 다음에 아무리 외과 수술을 잘한다고 칼을 잘 쓴다고 그분이 조각가가 될 수는 없는데, 언제까지나 검증되지 않은 분들, 그 다음에 언제까지 개인이 아닌 팀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대통령이 돼야 될까?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님이랑 KTX를 타본 적도 없고 같은 동네 산 적도 없는데 그냥 제 생각으로 나 소프트웨어로 20년 했는데 보안은 하겠는데 나보러 뭐 다른 거 해보라 그러면 저한테 6개월은 주세요. 뭐 1년은 주세요. 한 1년 반은 주세요. 그럴 것 같아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건 준비된 리더와 그 준비된 리더의 부족함을 서포트할 팀이라고 생각해서 전 다음 대통령을 우리가 국민들한테 제시할 땐 뭔가 이렇게 좀 검증되신 분, 그리고 그 부족함을 팀으로 채울 수 있는 팀업, 이런 식의 모델을 개인의 슈퍼스타가 아니라 했으면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네. 네, 박찬호 의원님. 질문인데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원과의 소통, 네.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과학적인 조직 관리, 또 선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배관하고요. 네. 그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이 당내에서 경험하시는 것들 미뤄 짐작이 갑니다. 얼마나 힘드셨을 것인지.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지금도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은 그 당 지도부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고, 또 당 사무처의 어떤 계획이나 사업 계획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예산이나 자원도 들어가야 되고, 그 추진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은 그건 뭐 통상적으로 뭐 기업이나 뭐 정부나 다 하는 그런 표준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이제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당면한 이제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 보면 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그 시간 그만큼 우리한테 여유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그 전쟁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여기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통상적으로 평시에 일어나는 일처럼 느껴진다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벌써 구축이 돼 있으면은 그 당장 활용이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앞으로 시스템을 몇 개월 동안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좀 비상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차라리 그 빅데이터는 아까 이제 구글 트렌드 분석도 이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이미 구축되어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통해서 그 내년 대선에 우리가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당내 전문가가 만약 없다 그러면 당 외의 전문가를 구성해서라도 별동네를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 이렇게 대응하는 그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맞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은 다행이신 게 제가 20년간 연구소장을 하다 온 게 아니라 20년간 연구소가 있는 기업에서 직원들 월급 주는 일을 매달 맞춰가면서 하는 일을 하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가 제대로 돌고 있었다면 이 분야를 제가 이렇게까지 드라이브 하지 않을 겁니다. 전들 국회의원 하고 싶지 전산팀장 하고 싶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인프라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에 대한 디렉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납품을 맞춰야 되는 일을 20년간 해왔습니다. 딜리버리에 대한. 따라서 저는 항상 A안, B안, C안을 갖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당원용 소통 플랫폼 외에는 시간 내에 맞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시작을 하더라도 당장 화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다 쓰거나 빌려 쓰거나, 같이 뭘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납품날을 맞춰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부선 대표님 마무리 말씀. 오늘 이영현 그 이야기 좀 들어보니까 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네. 전국에 지구당 돌아다니면서 이걸 잘 그 홍보를 해가지고 꼭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우리 당을 디지털 정당화 해주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제가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게 핸디캡이어가지고
여기 마포 포럼에 와서 수제 폭탄이라도 하나 터트려가지고 제가 인지도를 확 올려보려고 어제 좀 아니면 여기 서버를 해킹하던가 여기 중간 지금 시사 포커스 나오는데 다 멈추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선배님들 여기 진짜 둥지시고 제가 여기 선배님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제가 의아한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비즈니스 그렇거든요. 치열하게 싸워도 영업 끝나고 나면 큰 방향이 같으면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경험의 축적을 하는 집단. 그러니까 알매 현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알매 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요. 경험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권이 항상 뭔가 이렇게 싸움이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또 다 모여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색안경 내지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배님들이랑 우리들이랑 다 노력을 해서 이것도 또 정치의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지식들도 같이 녹여내는 일들을 뭐 당장 뭐 1, 2년 안에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청년 정치인들을 이끌고 선배님들이 또 저희를 이끌어 주시면 사실 메르겔 총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연합군이 되어서 그 주니어들의 스피드업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강력한 리더를 단기간 안에 배출할 수 없고 그 피해는 또 국민들한테 가니까 어떤 시기든지 막 링 위에서는 격하셨는데 링 아래로 내려오시면 내가 그때 왜 그러지? 이런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잘 콜라보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제 폭탄을 안 갖고 오고 앞으로 그런 가교 역할도 해보고 싶은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로 정치혁신, 데이터로 정권 교체, 우리 참신한 우리 이영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 지능형 빅데이터 그쪽에서 선거 판세, 구도 예측, 체계적인 대선 전략을 세워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우리 이영 최고위원 후보에게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마치고요. 이후에는 비공개로 몇 분간, 이제 간단히 한번 해주라겠습니다. 오늘 시사, 프로, 시사 보고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이영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제가 그 오시기 전에 이력을 좀 살폈어요. 네네네. 그런데 보니까 그 디지털 빅데이터 전문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과학 기술인으로 계시다가 네. 정치를 하게 된 결심, 네. 뭐 그런 계기 있으셨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카이스트에서 암호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했어요. 아, 그게 뭔가요? 암호를 만들고 해독하고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아, 네. 멋지다. 네, 멋지죠? 네. 근데 암호를 풀려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제가 그 졸업하고 보안 소프트웨어 기업을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솔루션 20년 생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얼마일까요? 0.3%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을 해주는 부분들이 되게 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은 열심히 회사를 했고요. 10년 지나서는 제 후배들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기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힘듭니다. 이런 제도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보통 그런 모습을 선배님들이 많이 보시고 공적 DNA가 있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네. 아니 사업가인데 자기 이익을 얘기하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공무원처럼 매번 그러냐. 그래서 정치를 해보지 않겠냐고 한 10년 동안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그랬는데 2년이 돼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력에서 뭐 한국 그 여성 벤처 그쪽에서도 네네네. 협회에서도 부회장 하시고 네. 뭐 정보보호협회, 뭐 사이버 작전사령부에서도 또 자문위원도 하시고 네네네. 출중하시더라고요. 과학 창의재단 이사도 하셨죠? 네네네. 예. 그러면 제가 근데 의원님께 가장 인상에 남았던 거는요. 이번에 그 지난 2월에 대정부 질문 때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당시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시죠, 그 당시는. 네. 근데 그분에게 송곳 질문하면서 압박하는 모습, 네. 진짜 멋졌는데, 네. 그때 저희 방송에서도 그 부분 나갔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댓글을 보니까, 뭐, 지리 같은 지리였다, 네. 정석이었다, 제대로 박갑했다, 뭐, 엄청 뭐, 정석이다, 잘한다, 이영, 막 그런 거 쏟아졌었어요. 네, 네, 네. 예. 그때 뭐, 기분 어떠셨어요? 저 시사 포커스에다 절해야 돼요, 저 지금. 왜냐하면 이 정치권에 오니까 일을 하는 것과 이슈에 주목을 받는 부분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요. 많아서 일을 열심히 해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한테 알려드릴 기회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사실 현안이 되게 뜨거운 부분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이제 그게 또 많이 알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뉴딜 같은 경우는 지금 160조를 써야 됩니다. 정말 맞아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 정도의 돈도 돈이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크게 전환기예요. 전환기에 그 나라가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1차, 2차, 3차 그 산업혁명 때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 서열이 다 바뀌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냥 뭐 뉴딜을 한다, 160조가 들어간다 이런 걸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이 오는 어떤 지능형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문명이 시작되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개념, 생산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는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포지셔닝을 할 것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직업을 만들어 줄 것이고 나라의 비전은 어떻게 세울 것이고 이런 고민들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0조를 써서 그걸 가져갈 수 있다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범위가 되게 넓어요. 광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안에서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봤는데 제가 정치권에 와서도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오늘은 뭐 LH 사건을 공부하다가 이제 다음 날은 또 백신을 해야 되다가 이런 일들이 되게 잦아요. 맞아요. 이슈가.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야는 좀 붙들고 되게
길게 긴 호흡으로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그 다음에 160조라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세금을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전 6개월 이상 들여다봤었고요. 저 대정부 질문할 때도 주목을 받을 수 없는 아이템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기본 언론들에서는 조망을 좀 안 해주셨고요. 기사도 거의 안 나갔어요. 막연하고 어렵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시사 포커스에서 그 방송을 틀어줌으로 인하여 한 67만 명 정도 보셨거든요. 네, 67만 회 이상 됐죠. 네. 그래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가는 곳마다 정말 대정부 질문에 정석을 봤다. 그래서 제가 뿌듯하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일 특이했던 게 난생 처음 후원금을 내봤다, 네, 정치인에게. 네. 그런 것도 맞습니다. 있어가지고 깜짝 네,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네, 정말 그렇게 울컥하는 메시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두루뭉실하지 않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송곳 질문해 주시는 모습에 국민들이 참 속 후련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반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 출마에 나선 이유, 그게 궁금해지거든요. 저는 기업가이고 이공계열 출신인데요. 제가 국회에 와서 정말 이상하네 라고 느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뭐냐면 회의를 막 하세요. 할 거야 말 거야 할 거야 말 거야를 엄청 오래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다 떠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의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는 하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 싫어, 잘했어, 못했어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얼마나 좋고 얼마나 나쁘고 이게 얼마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의 대화를 하지? 라고 찾아보니까 국회의원이 300분이신데 이 중에 대학교를 이과를 나오신 분이 15%예요. 네, 저조하죠. 예. 45분. 20년 전, 30년 전에 졸업하신 분이 45분. 이 중에 기술계통을 추리면 7%예요. 21분. 그런데 의정 활동하러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그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 이 손가락이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과인들한테 포위당했어요. 국회의원들도 문과, 보좌관도 문과, 네. 당직자도 문과, 정치부 기자님도 문과. 네.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됐고요. 그게 하나 큰 충격이어서 방법론에 대한 명분에 대한 것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게 많이 고민하시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국회에 거의 없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두 번째는 전 기업인이어서 기업인 출신이어서 10가지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끝까지 가가지고 2개나 3개를 결과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전 시작을 하면 그 버릇이 있어서 계속 모니터링 하거든요. 제가 낸 법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뭐 하는지, 뉴딜을 한번 잡으면 지금도 뉴딜 붙잡고 있고. 끝장 보는 스타일. 아니, 끝장 보다기보다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갖고 있어야 제 거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 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뭘 하나를 또 잡고 시작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 IT 인프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요. 전화, 문자, 팩스, 종이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디지털 정당 위원장이라는 당직을 갖고도 그런 당의 변화를 만드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오셨어. 그래서 일하고 싶다. 네네. 권한이 있어야 일하는 곳이 국회고 정당 문화구나. 그러면 나는 최고위에 도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야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출사표를 했는데 인지도도 낮고 정치 활동을 안 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출마 선언하시는 모습 봤어요. 되게 이색적이었는데 특색 있게 드론도 띄우셨고 또 비전 발표회 때 AI 이용도 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색적이고 뭐 이제 신선하다 그런 인상이었는데 혹시 그렇게 하신 배경이나 뭐 이제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의미인지? 대학도
융합과라는 게 생기고 있잖아요. 그쵸,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특정 학문 하나로 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이공계열, 그 다음에 문과, 예체능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정치가 정치만 얘기하는 건 전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도 얘기해야 되고 과학도 얘기해야 되고 교육도 얘기해야 되고 복지도 얘기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모든 걸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징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고 이미 진행 중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사회라는 용어 쓰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고 또 이렇게 너무 기술 문명이 빨라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소외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소외될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에 올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싶었어요. 우리 국회에서 우리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미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오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우리 사회와 우리 이 안에 같이 살아갈 국민들에 대한 것들을 요 기술과 이런 것에 녹여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서 제가 드론도 띄우고 인공지능 이용도 하고 네, 다음 주부터 지방 유세 가거든요. 그럼 제가 하나씩 또 생활 속에 들어오는 우리 네네. 기술 뭐 이런 거 준비해 볼 생각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그 이번에 그럼 전당대회에 필승을 위한 이영만의 전략은 무엇인지? 네. 제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지방을 돌기 시작했어요. 네. 지방을 돌면 제가 여러분 저 처음 보시죠? 그러면 말씀을 못 하세요. 미안해가지고 막 이러세요. 근데 제가 저 이영입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면 네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이 되는 거예요. 막. 네네. 그러면 제가 정치권에 전혀 와보지 않았던 일반 국민으로서 생각하는 여의도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일은 할 수는 없고 제가 그동안 기업인, 기술인으로 했던 걸로 국회 이렇게 바꿔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돌아오면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시냐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법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네. 그리고 굉장히 진정성이 있네. 네. 이래서 그 대정부 질문만큼은 아닌데 네. 시사 포커스에서 안 밀어주셔서 문자랑 이런 것들이 네. 와요. 제가 명함을 드리고 오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70대입니다. 저는 나름 대한민국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영 의원을 제 명예를 걸고 밀기로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착이 네. 해요. 근데 전 그런 게 한 분 한 분이 제가 어차피 당선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마다 야 나는 정말 전도사의 입장으로 제 종교가 있는 건 아닌데 네네. 전도사의 입장으로 붕해를 한다는 입장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이때까지 살아온 이영 그대로 얘기해야겠다. 그게 제 필승 전략입니다. 네. 네. 또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그런 응원 메시지들이 또 힘이 되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그 선거는 과학, 대선은 데이터 전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의미인지 네네.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국민의힘 안에서 가장 많이 요새 하는 얘기가 정권을 찾아오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어떻게 찾아오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죠? 그러네요. 또 여기서도 하우가 제 생각에는 왜 하우가 없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보시면 제가 비전 발표회 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2017년 대선 때 드루킹 사건이 그쵸.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짜 아이디를 만들고 가짜 댓글을 달고 네네. 그래서 가짜 여론을 만들어서 네네. 사실은 여론을 호도시켜가지고 그 맞아요. 대선에 승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거를 이제 사이버 공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2020년 작년이었죠. 우리 총선 때 국민의힘 참패했습니다. 참패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네. 이 이동인구에 대한 맵 데이터를 독점으로 받았어요. 받아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무료 와이파이를 설치해 주겠다고 공약을 내자 이렇게 했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길이 없는 곳에는 네, 길을 내겠다고 공약을 하자.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승리의 가장 큰 주역은 빅데이터였어요.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i360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600억 이상 들인 플랫폼이고요. 지금도 계속 개발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전역의 유권자들의 나이, 네, 성별, 네. 관심도, 심지어 그 집에 무슨 잡지를 볼 것 같다도 분석해서 예측해요. 예측까지. 그래서, 네, 그래서 개인별 맞춤 정책을 공화당은 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선거는 이런 모든 기술과 분석이 총 망라돼야 되는 과학 전쟁이고요. 특히 대선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었던 이 선거 방식 외에도 사이버 전쟁에 가까운 네네. 부분들을 준비하는 당만이 네. 승리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비중이 2개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네. 카톡으로 뭐 하면 막 네네. 받으시고 시사 포커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죠. 뉴미디어거든요. 그래서 대선에 승리를 해야 된다. 나의 하우는 과학 선거, 데이터 선거.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겠다.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네. 제시한 겁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의원님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홍보물에서도 제가 봤는데 거기서도 그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네네. 과학기술 최고위원 한 명쯤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주장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비전 발표의 마지막에 진정코 국민의힘은 사이버 전문가, 디지털 전문가 단 한 명도 없이 이번 대선이라는 사이버 전쟁을 치르실 생각이십니까? 정말 그러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래서 문과천국 국회에서 네. 문과천국 국민의힘에서 변화하고 있는 선거 문화를 봤을 때 한 명 정도는 기술을 아는 이공계열 과학기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선거는 과학이고 대선은 데이터 전쟁.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 주요 현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네. 네, 현재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준석 후보, 네. 이제 돌풍 현상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지난 그 재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들의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제 표를 많이 던졌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만큼 그 이제 청년들이 국민의 힘에 기대하는 게 많이 높아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목소리를 낼 것인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당군 이래 가장 높은 학력을 갖고 있는 세대가 2030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행이 됐든 공부가 됐든 아니면 뭐 단기 취업이 됐든 세계 곳곳을 돌아보고 굉장히 식견이 넓은 세대도 2030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 하는 상황이에요. 많은 책들이 아파하지 말라고 손잡아 주겠다고 그런 프로도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위로가 될 만큼의 세대가 아니에요. 굉장히 거기에도, 똑똑하고 굉장히 저력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실망에 의해서 그쪽을 비난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화답해야 되냐면 아프지 우리가 있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깨어있고 특화된 정책들, 법안들 그리고 시대를 읽는 그 능력들을 증명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너무 감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차피 지금 세대가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젠더 갈등이 아니라 더 큰 게 세대 갈등이에요. 네, 그래서 그 세대별로 정말 필요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 정당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걸 보여줬을 때 저쪽이 싫어서 온 그 마음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맞아요. 정말 여태껏 계속 청년층 문제 있다 그것만 얘기했지 진짜 의원님 말씀대로 하우가 없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 의원님께서 앞으로 다 데이터로 분석하셔서 세세하게 다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 네,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 이건 뭐 계속 나오던 얘기지만 그래도 꼭 짚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먼저 아시겠나요? 상상되나요? 네, 상상됩니다. 네, 맞아요. 윤석열, 뭐 입당, 뭐 홍준표 의원님 복당 문제, 안철수 의원님 뭐 통합 문제, 합당 문제, 뭐 그런 부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이라는 뭐 특별한 입장보다 그냥 이영이 생각하는, 왜냐면 정치를 1년밖에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정치가의 흉내를 내기보다는 국민으로서 바랬던 정치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총장은 총장, 검사로 실력 입증하셨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청문회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나오셔가지고 정의롭고 법치를 지키고자 하고 얼마나 결기 있는 분인지도 보여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외과 수술을 잘 하시는 분이 조각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난 어떤 사람이다 라는 부분을 입증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대통령이 그냥 실험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피해가 다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네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가진 대통령 후보인지를 입증하실 동안 이게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나무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건 바보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나름대로 역량을 더 강화하고 조직을 더 정비하고 그다음에 후보군들이 있으면 후보군들의 역량을 더 올리고 그렇게 해서 사실 서로가 노력을 한 다음에 어느 지점에서 만나서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 계속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기업에 있을 때도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할 때 세 개의 팀에다가 개발 제품을 줘요.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출시 시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글로벌 기업들이랑 경쟁해야 되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될 수 있는 게 세상 일이에요. 그래서 항상 플랜 B를 만듭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하고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을 플랜 B 없이 움직인다? 전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저 홍준표 대표님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지만 그래도 당대표도 하셨고 대권 후보도 하시고 우리 당이 있을 때 중추적 역할을 하신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논란이 긴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개인 관계로 할 때랑 공적인 관계랑 할 때는 판단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들어오시라고 하시는 분은 바뀌실 거니까 이젠 바뀌실 거니까 들어오셔도 된다. 들어오지 못한다는 분은 안 바뀔 분이니까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런 논란을 하면서 전 다르게 유추한 게 칼자루를 선배님이 갖고 계시네. 왜냐하면 이게 시차만 있는 거예요. 들어와서 바뀌실 건지 안 바뀌실 건지 시차의 문제인데 누가 바뀌셔야 되는 거죠? 홍준표 의원님께서 본인이 칼자루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당대표분이 선출되시면 저라면 이게 기업들 간에도 문제가 많을 때 대표이사님들 독대해서 대승적으로 결정하시거든요. 저라면 이번에 당대표 되시는 분이 홍 대표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대선 승리, 우리 국민의힘의 미래, 그다음에 정치 후배들이 바라보는 기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우리 할까요? 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론을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식의 좀 큰 얘기들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문제는 전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정치에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보궐선거 때 많이 도와주시면서 합당을 얘기를 했어요. 서로 약속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약속을 서로 지키기로 했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합의에 의해서 약속의 내용을 바꾸자. 그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니까요. 네.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게 또 정치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의원님께서 되게 굉장히 전략적이고 또 체계적인 그런 면모가 계속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 부드러워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은 혹시 이번에 그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면서 네. 추진하겠다고 그 네. 이제 약속한 공약이나 뭐 그런 대표 공약 혹시 있으신지? 제가 딱 세 가지가 한번 소개해 있습니다. 줘.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에 승리하려면 적어도 하나의 칼은 쥐고 있어야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자료들을 모으고 분석하고 예측해서 확신에 찬 대선 예측으로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것이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아서 그거에 관련된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참 창피한 일인데 국민의힘 당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이버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오자마자 제안들을 몇 가지 드렸는데 다 네. 진행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피해가 저한테 지금 하나 고스란히 오는 건 뭐냐면 네네. 문자로 저를 알려야 돼요. 저 이영입니다. 근데 제 얼굴 하나 사진 하나만 담아도 저희 그쵸. 책임당원 수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몇 천만 원을 내야 돼요. 아이고. 근데 이게 전부 도달했을 때 보실지. 그렇죠. 그리고 설령 보셨는데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보내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청년 정치인들, 원외 정치인들, 후원금 못 받는 분들 어떻게 정치합니까? 네. 정치가 누구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어떻게 뭐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 청년 위로 나온 분들한테 그러면 자금적인 문제가 제일 힘듭니다. 네. 그러면 제가 최고위 되면 꼭 바꿀게요. 네. 내가 한 이유가 뭐냐면 소통 앱을 만들잖아요. 네네. 우리 당원들용으로 만들어서 다 하나 내려받으시면 네네. 이 문자 발송비 낼 필요 없습니다. 네네.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제안서를 냈었는데 네. 지금쯤 오픈했으면 네. 신나게 사용됐겠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을 반드시 만들 거고요. 네. 그렇게 해야 대선 때 각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도 실시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걸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재선을 하고 싶으면 제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전 모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학을 가려고 해도 내가 높은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그쵸. 어느 대학에 가는지 알 수 있고 취업을 해도 내가 승진을 하려면 뭐를 해야지 내가 승진을 맞출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입니다. 국회, 정당. 어떤 노력을 해야 재선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이 공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정착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을 능가하는 시스템은 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조직이든 이 시스템이 있어야 투명함과 공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적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야겠다. 네네. 우리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이력을 시스템화해야겠다. 그래서 외부에 찾지 말고 안에서 현역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다음에 뛰었다가 잠깐 나가신 선수들 이런 부분들을 다 데이터베이스화 해야겠다. 이게 제 3가지 공약입니다. 아우, 전문가가 따로 있지가 않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좀 궁금해지는 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혁신, 데이터 기반의 정권 교체도 말씀을 하셨는데 디지털 소통 플랫폼, 디지털 공천 시스템 그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방금 전에.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설명 좀 자세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 카톡 같은 걸 하나 갖고 네. 있으면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공간에 있든 하나일 수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 예가 뭐였냐면, 그 청와대 1인 시위할 때 제가 굉장히 주동적으로 나섰는데요. 첫날 갔던 우연도 있지만, 이게 1시간별로 의원님들 일정을 다 맞춰야 돼요. 근데 예전의 관례는 어떻게 되냐면 네. 우리 보좌관이 그쪽 보좌관한테 전화를 해서 의원님 시간이 되는지 확인을 해서 저한테 와야 돼요. 아, 국회가 굉장히 권위적인 문화가 있어요. 네. 근데 그만큼 너무 느려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단톡방에 제가 의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전 제가 다 올려요. 아. 그래서 월, 화, 수 뭐 일정별로 다 올린 네네네. 다음에 지금 오늘 오후 3시, 4시 빵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하고 있는 릴레이 1시간 때문에 오점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그쵸, 의원님 그쵸. 누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막 지원자가 오세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했어요. 하고 그러니까 점점 실시간성을 느끼는 거죠. 네네. 다선 의원님, 초선 의원 방도 있고 전체 방도 네.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있던 진행 사항을 다선 의원님한테 가끔씩 공유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피날레를 어떻게 했었냐면 네네. 이제 저녁 때 가가지고 네네. 그거를 페이스북에 있는 네네. 그 TV로 그 송출을 했어요. 그걸 제가 URL을 받아서 집에서 그러니까 이용 의원 마무리 같이 해야지 중추적 역할을 했는데 아니요, 전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쏴드렸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1인 시의 마지막을 어느 공간에 계시든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다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 방송이 내려가면 녹화 방송으로 바로 옮겨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디지털이 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일체감을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카톡이 됐든 방송이 됐든 하나일 수 있는 일체감을 줄 수 있고요. 따뜻함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네, 터치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당 내에서도 그렇고,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따뜻한 연대, 함께 실시간으로 느끼는 연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개발해서 만들어 가겠다. 네, 그게 지금 질문 주신 것의 제 계획이에요. 그렇구나. 네. 예, 의원님도 혹시 그 유튜브 채널 이영 네, TV 네, 네, 운영하고 네. 계시는 네, 거죠? 네, 네. 네. 예, 그것도 제가 한번 들어가서 다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네, 아니, 예. 그것도 만든 계기가 네. 예. 우리 당이 옳은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근데 특히 젊은 층들은요, 다양한 매체로 접촉해야 돼요. 접촉해야 돼요. 그래서 그 2030에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 보시잖아요. 네네. 전화로 받는 분은 아직 사이버 세계에 많이 안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이걸 하시는 분은 몸은 여기 있지만 사실 나의 정신과 뇌는 사이버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그분들을 위한 따뜻한 복지, 그분들을 위한 미래 정치, 이런 거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2030은 우리 편이 되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한테 다가가려면 사이버상에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사비를 들여서 여의도 영TV라는 것을 여의도 영TV라는 걸 제가 만들어서 정책에 대한 방송도 올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과 하는 아주 편안한 토크쇼도 올리고 물론 제 의정 활동도 올립니다. 올렸더니 여의도 연구원에서 반응해 주셔가지고 이제 스폰을 좀 받고 우리 국민의힘의 정책 통들 수십 명의 의원님들과 같이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계속 사이버 세계에 있는 젊은 유권자분들,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다양한 채널을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꼭 만들겠습니다. 네. 여의도 영TV. 여의도 영TV.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대위로 그 빅데이터 전략 분석 본부장 하신 거 맞죠? 네네. 그때 이제 빅데이터 데이터 전문가시니까 여쭙고 싶은데 오늘 뭐 이제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늦어도 내일 오전이면은 당대표 예비 경선 본선 출마자 5명 추려지는 것 같은데 이번 예비 선거에서 그 당원 50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50, 뭐 그런 경선률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본선은 사실 당원 70, 여론조사 30, 기존 룰로 이제 적용하고 되는데, 네. 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전망 한번. 이게 전문가가 되려면 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샘플 데이터를 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감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으로 하는데, 처음에 우리 지금 당원분들의 70% 정도가 50대 이상이세요. 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5대5를 했다가 7대3으로 변했을 때 이 일반 여론과 우리 당심이랑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좀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게, 실제로 제가 지역들을 돌면요, 너무 못 살겠다. 그래서 바꿔야겠다. 국민을 위해서 바꿔야겠다. 바꾸기 위해서는 중요한 우선순위대로 진행하고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내려놓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 당원 여러분들이 강한 느낌을 주세요. 무슨 얘기를 해도 예전에 좀 이렇게 뭔가 좀 갈라치기 내지는 좀 자극하기 위해서 했던 언행들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호하심을 느껴요, 제가. 그런 거 할 때야? 네.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시는 거예요.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젊은이들한테, 살아갈 젊은이들한테 미래의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의 반응을 하세요. 예, 그래서 심지어 저희 당의 베이스 캠프에 해당하는, 경상도에 가서도,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실 때마다, 저는 당신과 민심, 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그 정권 교체가 이제 목적이죠. 최종 목적인데 네네. 지금 뭐 언론에서 세대 교체 그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늘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는 세대 보강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실망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실망하셔가지고 바꿔. 그게 세대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는 국민의 힘의 바람이고요. 세대 교체는 국민들의 바람이에요. 어느 바람이 더 큰가요? 예, 저는 세대 교체의 바람이 정권 교체의 바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간극을 줄이려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저희가 그 가능성을 보여드리면 국민들이 굳이 사람 바꿔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단어적인 논쟁을 떠나서 저는 이준석 효과도 국민들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라기보다 세대 교체를 지지하면서 이준석 후보에게 표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징성에 대해서 깨어 있으면서 정말 이렇게 막 쭈삣쭈삣할 정도의 두려움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세대 교체라는 의미, 제대로 정치하라는 의미, 기존 방식으로 안 된다는 그 이 부분을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미를 더 중요시하게 봐야 된다. 네, 그 부분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의원님 그 비례대표로 나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벤처 기업인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네. 네, 국회 입회 그렇게 하셨는데 네. 특별히 힘들었던 점이나 네. 뭐 그런 기억에 남는 일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적응했는데 대화가 안 됐어요. 그 하우가 없어서. 그러니까 좋아, 싫어 이런데 제가 중간에 말을 끼어들면서 네네. 얼마나 좋은데요? 왜요? 이런 얘기가 처음에는 이게 약간 도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의총 나가서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주 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에 전 나가서 질문해요. 네. 그러면 하고 나오면 이상한 반응이 뭐 잘했어 이런 반응도 있고 네. 정치 생활 길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나서서 좀 왜 그래?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질문한 거예요.
아니 다들 뭐라고 구성구성 하시고 뭐 심한 경우는 막 컴플레인 하시고 욕하시고 막 이러시잖아요. 전 조직이 그런 거 굉장히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제 방에 10분이나 오셔갖고 네네. 의총 전에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아, 네. 우리 시간을 썼는데 그러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지도부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송곳 같은 질문으로 유명하십니다. 네, 저 너무 질문을 자주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그 1년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 한번 해주시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적응하기 위해서 저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국정감사 때 제가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건 감사한데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게 페이퍼를 보고 모니터를 보고 시계를 또 보고 또 이렇게 뭐 부처분들 보고 막 이런 일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제 모든 얘기를 3분, 5분, 7분 안에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국회 문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에 적응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겉에 표시는 안 났지만 그리고 적응이 어느 정도 끝나니까 올해부터는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막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 계실 때 식사를 하는 4명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PPT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빙에서 나오기 전에 벌떡 일어나서 네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당의 문제점.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앉아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네. 제가 그룹웨어를 개발하는 건을 그 자리에서 받아냈고요. 다 개발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더 이상 전화, 문자, 팩스 이런 거 없는 당으로 이제 조만간 오픈해서 네. 다 쓸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하다가 이렇게 지역적인 개선을 해서는 안 된다. 조직 전체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해야 그게 화력이 돼서 뭐 정권도 바꾸고 우리 당원들 결속력도 더 좋아지고 젊은 세대가 우리한테 희망을 걸고 그동안 믿어주셨던 세대들은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최고위원을 도전을 해서 기술을 무기로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거듭나야겠다. 그래서 한 3번의 진화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당의 혁신에 일조를 하신 분이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당 혁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혹시 의원님은 그 당의 혁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당의 쇄신하고 변화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그 포부 한번 궁금해지거든요. 네. 일단 저는 기술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혁신이라는 전쟁에 만약에 참전해야 된다면 전 다른 분들보다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무기가 뭐냐면 전 초선입니다. 그래서 정치는 다른 선배님들에 비해서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지만 가장 민심에 가깝게 있다가 여의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여의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입생이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검사도 초임이 제일 무섭고.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2가지 무기. 국민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디지털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 가면서 당내 문화나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청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예, 그럼 끝으로 이제 당원이나 국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겠어요? 네. 정치권에 오기 전까지 저는 그냥 평범한 공학도였고 또 평범한 벤처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이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국회에 올 일도 없었고요. 정치가를 만날 일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1년 만에 최고위라는 큰 도전을 합니다. 반드시 바꿔야 하고 변화해야 되고 그래야만 국민이 바라는 정치 그리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고위 4명을 뽑는데요. 한 분당 2개 표를 찍으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래에 반드시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중 단 1명 정도는 기술을 아는 디지털, 사이버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꼭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오늘 최고위원으로 출마하신 디지털 전문가 이영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머시 살아